이번에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sak스 측에서 상원 농업위원회랑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일명 켈러리티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 양당 공동 초안을 기대한다라는 신규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흔들렸고요. 댓글창은 또 말뿐이라면서 시큰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한 줄이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농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름과 다르게 CFTC를 관할하는 상임위라서 이 현물 파생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 규칙을 결정짓는 핵심 축입니다. 게다가 sak스가 백악관의 공식 창구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백악관 상원 라인이 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는 신호까지도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은 공포가 짙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하루 사이에 17억 달러가 넘는 롱청산이 터졌고요. 이번 주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으로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붕괴가 아니라 재정비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장면이 펼쳐져요. 이 크립토 퀀트 엑스윈 리서치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요. 대규모 청산 뒤에 레버리지가 털렸고 거래소 보유량은 현재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중입니다. 즉 MVRV 비율은 1.8대까지 내려와서 과열과는 거리가 멀고요. 장기 보유자는 이득 실현을, 그리고 단기 보유자는 변동성에 휘둘리는 전형적인 순환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공급은 사상 최고권으로서 시장의 현금 대기 자금이 줄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법안 통과 기대감과 법안 효과는 다르다라는 거. 기대감은 뉴스 한 줄로도 출렁이지만 효과는 조문과 시행령, 감독 지침이 쌓여야지만 비로소 나옵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은행과 농업 두 위원회가 권한을 나눠 갖고 있고요. 시장 구조 체계는 SEC랑 CFTC의 경계선을 다시 긋는 일이라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원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켈러리티를 통과시켰었지만 상원에 올라온 뒤에 은행위원회 별도 안과 병합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sak스 측의 공동 초안 언급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합의 초안이 나오면은 그 다음은 일정 조율과 표대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경로를 보셔야겠죠. 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자면 켈러리티의 뼈대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부입니다. 하원 통과본을 보면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개념을 도입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의 2차 유통을 디지털 상품으로 다루고 거래량 보관, 브로커 규율을 CFTC 틀에서 정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SEC랑 CFTC 공동 룰메이킹과 혼합거래 규정까지도 넣어가지고 관할 충돌을 줄이려고 했죠. 그리고 미국 상원 측에서는 은행위 안이 등장을 했고요. 농업이 조항으로서 CFTC 감독 범위를 채워넣는 이런 방식의 합의본 구상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쪽의 컨트롤 타워가 미국 의회랑 한 테이블에서 일정을 당기려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 개는 ODL, 즉 XRP를 브리지 자산으로 써서 선재원금도 없이 국경 간의 결제를 즉시 정산하게 해주는 결제 인프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인프라를 감싸는 파트너 네트워크랑 최근에는 자사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나 담보 유동성 관리에 붙이는 확장 전략입니다. 올해 하반기엔 토론토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인수 발표랑 또 DBS 프랭클린 템플턴과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 스테이블코인 교환과 대출 파이프 구축 소식까지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제도권 레일 위에서 현재 리플의 XRP랑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토큰 증권 유통을 묶고자 하는 시도로서 읽힙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내용은요. XRP가 리플렛도 없이도 거래소에서 독립적으로 거래 투자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리플의 결제 사업이 반드시 모든 고객에게 XRP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은 결제 채택 뉴스가 곧장 가격을 밀어올릴 거라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과 규제, FX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XRP에 대한 사용과 비사용이 병행될 거고요.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지는 업황과 규제 레일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될 거예요. 온체인 쪽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한 달 사이에 파생적 레버리지가 크게 정리가 됐고요. 거래소 보유량은 역사적 저점권이라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장기 보유자 지표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쪽으로 기울은 데다가 단기 보유자는 청산을 견디는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MVRV는 1.8 근처에서 바닥 신호에 가까운 레벨로 내려와 있고 스테이블코인의 총량은 3천억 달러를 넘어가지고 사상 최고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조합들이 과거 사이클에서 무너지기보다는 재정비 후에 확장 쪽으로 귀결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며칠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셧다운 변수까지 겹치면서 거래소 보유량 반등과 변동성 재확대 조짐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데이터의 방향성 자체가 견조하지만요. 단기 노이즈는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정책 면에서의 흐름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미국 상원이 6월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달러 토큰의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깔았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7월달 크립토 위크에 켈러리티 포함 패키지를 통과시켜서 시장 구조 틀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상원 내부 은행 농업위 조정이랑 본회의 표결 그리고 백악관 서명인데요. 오늘 나온 공동초안 언급은 이 마지막 직전에 필요한 정치적인 매듭을 짓고자 하는 공식 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제도 레일이 깔릴수록 XRP의 2차 유통 명확성은 강화가 될 거예요.
이미 재판부가 거래소 내부 유통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선을 그었고요. 켈러리티가 디지털 상품과 투자 계약 자산 구분을 성문화하면은 거래량 커스터디 브로커 딜러 요건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쪽으로 파이프를 넓힌다. 이건 XRP의 네트워크 효과랑 RLUSD 같은 달러 유동성을 결제, 담보, 크로스 마켓 마진으로 엮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혀요. 이 온체인상으로는 과열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MVRV, 거래소 보유량, LTH 단기 보유자, 이 포지션 배치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셧다운, 정책 헤드라인, ETF 유입 완급 같은 이런 매크로 노이즈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현재 조심하셔야 되는 매크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런 타이밍에 가장 먼저 가격의 기둥을 정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비트코인의 단기 핵심 코스트 기준은 글래스노드가 지목해왔던 단기 보유자 평균 매입가, 일명 STH 기준가입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 11만 달러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알트 회복의 조건은 살아있다는 게 최근 리포트의 요지였죠. 이 레벨이 버텨주는지, 그리고 거래소로 유입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현물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이 두 가닥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XRP가 비트코인 방향성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조건을 통과할 때 체감 탄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반대로 봤을 때 STH 기준이 무너지면요, XRP도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지점에서 포지션을 가볍게 하는 선택은 각자의 리스크 허용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랑 체인, 주가의 순서를 지킬 줄 아셔야 돼요. 오늘 같은 법안 헤드라인이 나오면은 먼저 출처랑 맥락을 확인하고 그 다음 온체인에서 거래소 보유량 순유입, MVRV 즉각 변화를 체크합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 수요로 반응하는지 보지 않으면요, 뉴스만으로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 엑스윈 리서치가 정리한 히스토리대로 큰 청산 뒤에 레버리지 청소, 현물 수요가 따라붙을 때가 시장의 방향 전환 구간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재현되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XRP 고유의 체크 포인트를 분리하셔야 돼요. 재판 리스크는 급감했지만 규제 환경은 완결이 아닙니다. 이 켈러리티 최종본의 성숙한 블록체인 인증 공시 요건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CFTC 거래소 규율에 맞춘 커스터디 시장 감시 요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런 것들이 XRP의 북미 유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파이프 확장, 이런 것들이 가격 제로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유틸리티랑 제도권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읽히고요. 이런 것들을 가격 트리거로 단순화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XRP 단기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조건부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STH 기준 위에서 횡보 전환하거나 스테이블코인 순유입 증가하거나 거래소 보유량 재감소가 동시에 확인이 될 때 XRP의 저점 매집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미국 정부 셧다운, 예산 정치 변수로 상원 일정이 꼬인다라거나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은 반등 구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조건이 아니라 관찰 프레임인 거고, 숫자랑 타임라인 따라가시면은 과한 확신 없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달라질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면요, 규제 불확실성 할인이 점점 거치게 됩니다. 거래, 커스터디, 브로커 규율이 갖춰지면은 이 대형 기관의 참여 장벽이 낮아지고, 그때는 XRP 같은 법적 경계가 정리된 자산이 먼저 수혜를 볼 확률이 커져요. 다만 여기서 초안, 위원회 수정, 본회의, 대통령 서명까지도 이 단계마다 변수가 존재할 거예요. 오늘의 신호가 그 길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지 이걸 도착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방향성을 물어보신다면은 저희 대답은 똑같습니다. 이 정책 레일이 깔리는 쪽으로 무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온체인은 그 준비를 마치는 중이다라는 거. 이에 따른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실력을 결정짓는 거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사야 되죠 물어보시지만요, 사실 매수는 운이 작용할 때가 많아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초보자라도 저점 근처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잠깐의 반등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하지만 매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짜 실력은 그 매도 순간부터 드러나는 거고, 매도는 감정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팔면 더 오르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배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고개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한 채로 기다리시다 보면요, 어느새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걸 수도 없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분할 매도입니다. 한 번에 전략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단계별로 수익을 확정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일부라도 현금 확보해 두면은 마음이 훨씬 더 편해져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다시 들어갈 여유가 생기고, 하락장이 와도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투자의 체력이죠. 이건 단순하게 코인을 파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기술인 겁니다. 팔고 나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일찍 팔아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원칙 안에서 수익을 확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최고점을 잡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다음 기회는 항상 와요. 지금의 매도가 아쉽더라도 그 매도를 통해서 확보한 현금과 마음의 여유가 다음 상승장의 진짜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거.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댓글들 보면은 또 시그널이 오더라고요. 리또 속이다, 이젠 끝났다, 리플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면 그게 늘 바닥 근처에서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3,000원 부근까지 급락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댓글창은 거의 절망 분위기였죠. 이제 진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그 직후에 리플은 짧은 시간 안에 3,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그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두가 매도만 했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은 늘 누군가의 용기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10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혹시라도 3,150원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 구간은 기회로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다들 그 가격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은 늘 그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상승이 이어질 땐 하락이 깊어질 땐 반등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에요. 한 달 걸리든 두 달 걸리든 이런 기다림들을 견딜 줄 아셔야지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을 읽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 구간에서 손절을 누르는 건 정말 쉽죠. 그게 진짜 손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포기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아 좋아,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네, 이러면서 신나게 매수해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잔인함이자 동시에 냉정한 진실이에요. 리플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이런 순환을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매도하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 공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나 공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공포감이 커질수록 시장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매도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물 부담이 줄었다라는 뜻이니까요. 가볍게 만들어진 시장은 반등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건 차트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설명되는 구조이겠죠. 날씨로 비유해볼까요? 추울 때 웅크리면 더 춥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걷는 게 덜 춥습니다. 하락장도 똑같아요. 공포에 웅크리면 시장이 더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냉정하게 기다리고 단기 저점에서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건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 비난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회가 가장 크게 숨어있는 시점인 거고, 남들이 떠날 때 조용히 매수하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